그리고 우리 3시 녹화인데 4시 아니에요? 4시? 3시. 저 일하려고 노트북 챙겨왔는데 일하다가 4시부터 이제 촬영하려고. 아 너무 억울한데? 저 카톡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말한 거? 안녕하세요. 애 학원 픽업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버스 하나 놓치고 해가지고 좀 늦었네. 우리 오늘 4시 아니야 4시? 아니야, 오늘 3시 하기로 했어. 내가 3시 하자니까 아무도 얘기 안 했잖아.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했어? 3시 하자고? 아, 내가 지금 그래 카톡 까보고 있어. 왜? 3시 하자고 하지 않았어? 아니? 말에 내가 안 했어, 답을? 봐봐. 3시 된다 그랬잖아. 3시 된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 제가 네. 제 지각의 특징이 뭐냐면은 진짜 알겠지만 네. 제가 아예 이거 자체를 깜빡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고요. 네. 한 2, 3분씩 늦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 고3 때 이제 고3 생활기록부에 지각이 잦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제가 그전에는 없었어. 네. 그전에는 없었는데 고3 생활기록부에 처음 나타난 게 저의 좀 특징점인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약간 이제 좀 뭔가 바빠지면서 뭔가 로딩이 몰리면서 저 뇌의 취약점이 그때 좀 더 이렇게 뚫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진짜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진짜 가까워. 여기도. 아니, 이거보다 더 가까워. 아, 더 가까워. 말도 안 되게 가까워.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집이 1층이었어. 제가 그때 특징이 뭐였냐면은 학교 수업 시작 종 울리잖아요. 그 울리면 집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각을 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다 쓰신 거지. 아니 이놈은 집도 가까운데 이렇게 맨날 지각을 해라고요.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네. 이제 제가 고3 그 3층 교실까지 올라오는 그거랑 저랑 계단에서 자주 만났어요. 그럼 제가 이제 선생님을 추월해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앉아서 나는 지각 안 했다라고 나는 인식했지만 선생님은 얘는 매일 지각하네 라고 인식을 했던 거죠.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저는 기숙사 살았어요. 네. 학교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때 7시 20분, 뭐 8시 이때까지 가는 거였는데 10분 늦으면 걸려서 혼나잖아요. 그냥 1시간 늦게 갔어요. 어차피 혼나는 거 똑같으니까. 아니 안 혼나요. 오히려 그때가 모르셔. 오늘 영상에서 유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각한다고 다 ADHD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동훈이가 사실은 저는 지각 정말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해요. 저한테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게. 맞아요. 이제 보통 저희가 약속을 해서 모이잖아요. 그럼 저는 좀 빨리 도착을 하고요. 지용이 형은 시간에 거의 딱 맞추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도착을 해요. 솔직히 딱 맞춰올 때가 더 많아요. 네. 솔직히. 근데 동훈이는 이제 아예 되게 느긋하게 2, 30분씩 음. 되게 여유롭게 그것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와서 오늘 너무 힘들었다. 맞아. 정확한 패턴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 약속 지키기 어려우신 분들, 네. 그리고 주변에 얘는 왜 자꾸 늦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꼭 영상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는 그룹에서 같이 영상 공유해서 보면서 너는 뭐가 문제냐 이런 걸 같이 한번 분석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비난이 아니라 분석하는 시간. 너 요즘 지각 안 해? 너 ADHD 아니야? 라는 시각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종의 좀 오해와 편견도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부터 우리가 지각에 대해서 가장 흔한 오해와 편견은 뭐죠?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게으르고 좀 불성실하다. 그쵸. 네, 이런 이미지죠. 근데 이걸 또 그 말하는 사람한테 너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집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너 게으르고 불성실한 거야 이래도 저도 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게으름하고 동일시 똑같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동훈이 자꾸 없는 사람 이야기해서 사실 전혀 안 미안하긴 한데 네, 동훈이는 사실 지각을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전혀 게으르거나 불성실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맞아요. 네, 오히려 굉장히 열심히 저희 중에서 열심히 하고 저희 중 가장 성실하죠. 네, 성실하죠. 네. 물론 그 배우 이순재 선생님처럼 항상 현장에 막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일찍 도착하시는 분들을 성실하다. 네, 라고 저희가 또 평가를 하기도 하잖아요. 존경받을 만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네. 근데
딱 이거를 반드시 불성실하고 게을러 이렇게 비난하기 전에 이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제 ADHD 얘기죠. 그러니까 ADHD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는 진단 기준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지각한다는 딱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렇죠. 네. 진단 기준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ADHD를 이렇게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관리한다든지, 네. 이거 체계적으로 조직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각이 흔히 나타납니다. 네네. 지각이 흔히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럼 지각이 흔히 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ADHD냐? 이건 아닌 거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 지각을 흔히 한다. 그러면 ADHD 혹은 프로지각러 이 둘 중에 하나인 걸 텐데 그거를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특정 상황에만 그렇다. 아니면 특정 시기에만 그렇다. 라 그러면은 ADHD가 아닐 수 있어요. 네. 근데 특정 상황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일생에 걸쳐서 그렇다라 그러면 좀 더 ADHD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각 외의 다른 생활적인 부분에는 맞아. 문제가 없다라 그러면은 ADHD 가능성이 낮고, 네, 그냥 지각러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지각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생활 전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ADHD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지각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도 약속된 기한보다 늦게 한다.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 전반에 깔려 있으면은 이거는 ADHD의 모습 중 하나로 지각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훈이는 지각을 하긴 하지만 다른 건 대부분 마감을 잘 지켜서 합니다. 근데 지용이 형은 지각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마감들도 대부분 좀 늦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형은 ADHD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 억울합니다. 거죠. 네. 굉장히 억울하고요. 이 억울한 심정으로 다음에 이제 언젠가 저희가 ADHD는 약점만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네. 진짜 억울한 게 제가 제일 일을 많이 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많이 하고요. 뇌부자들을 위해 많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건 저긴 해요. ADHD는 그럼 왜 이렇게 지각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원인이 진짜 다양하죠. 네.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서 진짜 지각을 항상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타임라인을 그려볼 때가 있어요. 한번 그 타임라인을 제가 직접 그리면서 네. 저의 오늘 지각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지영의 지각 설명회 한번 들어보죠. 시작에 앞서서 자기 변을 짧게만 해보자면 저는 아침 진료에도 지각하지 않고 자그마치 커피 한 잔까지 사들고 테이크아웃해서 환자분보다 먼저 자리에 앉아서 환자분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마피아 최후 변론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제 밤에 농구할 때도 네. 규영이랑 똑같은 시간에 도착했어요. 네. 그렇죠? 저는 네. 지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오늘 조금 한 거다. 네. 네, 자, 제가 오늘 저희 3시까지 와야 됐죠. 그럼 타임라인 한번 쫙 그려서 3시까지 늦지 않고 오려면 적어도 1시부터는 시간 계획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1시 20분까지 오전 진료를 마치고 뭐가 문제냐? 네. 제 머릿속에도 아까 이제 병원에서 여기까지 한 30분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한 30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뭐냐면은 이게 제 머릿속에서 그럼 병원에서 여기 오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병원 투 지하철 역 내린 다음에 역에서 여기 우리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제 머릿속에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병원에서 광화문역 가는데 몇 분 걸리니까 한 7분 걸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는데 그러면 12분 걸려. 여기 오는데 한 10분 걸리거든. 그러니까 7, 12, 10 이렇게 하면은 30분이면 컷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맨날 하는 실수예요. 문제가 뭐냐? 광화문역 입구에서부터 병원에서 광화문역 입구까지 7분인데 광화문역 입구에서 지하철 타러 가는 데만 한 3, 4분 걸려요. 네네네. 그리고 갔는데 지하철이 안 와. 눈앞에서 놓쳐. 그러면은 플러스 여기서 한 10분이 걸려. 그리고
저희 내린 역이 뭐 엄청 깊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또 한 5분에서 10분 걸려. 그래서 실제 30분인 척하지만 맥시멈 50분까지 걸릴 수 있다. 네.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서 여기 스튜디오까지 오는 시간만 계산하지 이 스튜디오 8층까지 올라오는 시간 같은 건 전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3분 지각하게 된다. 아, 네. 이상 저의 자기 변호. 아, 지각 설명회.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문제가. 문제가 많다. 네. 좋습니다. 문제가 많다. 많고 제가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전 놓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디테일한 시간 조직화. 네. 요거 30분. 네. 그런데 저는 딱 보면서 지용이 형한테 크게 또 지각을 하는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게 좀 보였어요. 뭐 한번 네. 나와 설명해 보세요. 보시면 그 이 부분도 맞아요. 네, 이 부분도 맞는데 지용이 형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었어요. 네, 시간이 많이 남았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남았지. 네. 1시 40분부터 3시니까. 네. 이때부터도 근데 분명히 이때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 아, 동의하시나요? 아유, 와서 5분 기다릴 수 있거든.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았다의 기준이 뭐죠? 3시가 기준이거든요. 맞아요. 네. 지용이 형이 항상 미리 올 생각을 안 한다. 네. 항상 여기다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네, 지각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일단 첫 번째로 좀 보였고, 맞아요. 두 번째로는, 네, 극한의, 네, 효율을 추구한다. 네, 극한의 효율충이다. 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충자는 안 적어줘서 고맙네. 아, 좀 미안해서. 네, 예, 이때도 뭐라도 해서 계속 시간을 끼워 넣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 이런 걸 좀 느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샐러드, 건강하게 그 와중에 샐러드 먹고, 네. 양치까지 했어. 네. 그러니까 지용은 굉장히, 네, 자극이나, 네, 이런 성취 같은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다. 네. 그런데 이제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이 어떤 이제 도파민 시스템의 좀 이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자극이나 이런 이제 보상 시스템이 도파민이랑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도 지용이 형은 좀 ADHD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냥 와서 네, 라고 볼 수가 사실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네. 이러고 있으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찍 와서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맞아. 네. 좀 어떻게 이해가 됐나요? 되게 기분이 나쁘네. 네, 뭐 반박할 수가 없네. 네. ADHD를 가지신 분들은 분명히 가장 첫 번째로 이 시간을 조직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용이 형은 사실 그래도 여기선 7분, 여기선 12분, 여기선 10분 이 정도로는 조직화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진료실에서 뵙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네, 이 정도로도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굉장히 러프하게 이쯤 출발해서 이쯤 네. 대충 도착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중간중간에 다른 일들이 생기고 네, 환승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뭐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하시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네. 항상 핑계가 있어요. 맞아요. 네. 항상 핑계가 있어. 실제로 뭐가 일어났어. 근데 그건 우리 일상에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조직화하는 게 이제 학교 다니고 하면서 학습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걸 생각을 못할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ADHD를 가지신 분들은 이 조직화를 하는 게 사실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주의가 굉장히 좀 산만한 게 ADHD의 이제 특징이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집에 가서 이제 네. 양치만 하고 나오면 되는데 네. 뭐랬죠? 양치를 하다 보면은 양치도 그냥 그 세면대 앞에 서가지고 우르르 하고 탁 바로 스피드하게 나오면 되는데 양치하면서 이제 마루를 한번 걸어. 그럼 정리할 게 너무 많아. 그게 평소엔 안 보이잖아요. 그치. 양치하면 보여. 네. 몇 분 안 남았는데 네. 또 이제 막 출근해야 되는데 어제 농구하고 이제 네. 이걸 막 걸어놓은 것들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막 양치하면서 차곡차곡 포개가지고 서랍 속에 넣어놓고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주의가 산만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가 산만한 것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충동성이 더해진다?
네. 그러면은 보였을 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네. 가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주영 선생님처럼 네. 나도 이제 지각을 좀 자주 하는데 네. ADHD 아닌가 싶다면 좀 뭐부터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이런 고민하실 때 진료실에서 처음 이렇게 쓱 던져주는 검사지 있죠? 네, ASRS. 그쵸. 네. 굉장히 간단한 검사입니다. ADHD 가능성. 요 정도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를 보여주는 간편한 검사고요. 무료 검사기 때문에 인터넷에 ASRS라고 치시면은 나올 거예요. 근데 네. 물론 거기 나온다고 무조건 ADHD 안 나오면 아니야.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좀 신뢰할 만한 검사입니다. 맞습니다. ADHD가 이제 지각만으로는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항목들이 있으니까 일단 체크해 보시기에는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아닌데 내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무조건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얘기를 꺼내주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지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다가 지각을 했는지 이렇게 좀 자세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물어보면은 비난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나는 진짜로 비난하려고 말 꺼낸 게 아닌데 이 마음속에 이미 알죠, 네, 느낌? 네, 그렇죠, 그렇죠. 괜히 자기가 찔리니까 막 욱할 수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막 답 안 하고 피해버릴 수도 있을 거거든요. 자학할 수도 있을 네. 거고. 그래서, 뇌부자들에서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던데,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라고 좀 비난이 아니라 그냥 답을 찾아보자라고 비판단적으로 얘기를 꺼내주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비난만 한다. 너 왜 또 늦었어? 이건 기본 아니야?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다음에도 또 지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거듭 말씀드린 게 분명히 이런 댓글 달릴 거예요. 그럼 지각한 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냐, 비난하지 말라는 거냐, 이게 아니라요. 지각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좀 줄여야 돼요. 근데 줄이기 위한 현명한 방법은 비난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분석해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각을 했는데 야, 나 ADHD라서 그래 라고 좀 나왔다. 그러면 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거 네.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만날 때 종종 들어요. 네. 애가 진단받고 치료받는 건 좋은데 너무 자포자기해버린 것 같다. 그걸로 그냥 방패막이 삼는 것 같다. 이런 말 들을 때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좀 듣지 않아요? 맞아요.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쵸. 라고 하시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태도기는 해요. 그러니까 ADHD가 있으면 이걸 고치는 게 힘든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그 방건호 교수님 영상까지 찍어 놓고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제가 그 뒤에 제 삶에 변화가 전혀 없냐? 아니에요. 고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실제로 꽤 줄였어요. 네. 다방면에서. 근데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것 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거는 알고 인정을 해 주시되 네, 교정을 하도록 네,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좀 마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걔가 게으른 거 아니에요?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건 아닌 거죠.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당사자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수 있다. 자괴감에 진짜 힘들어하고 ADHD의 80%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 다른 정신질환이 동반이 됩니다. 네. 네, 정말로 심각하게 자책하면서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지각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감히 이렇게 네. 조언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정신과 의사니까. 네. 그래서 직접 고민한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네, 중이 네. 제 머리는 못 깎아도 남의 머리 잘 깎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지나치 자기 합리화할 수 있지만요. 어쨌든 저는 지각을 안 할 때가 언제냐?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학기 중에는 전 지각 거의 안 합니다. 네. 근데 방학 때는 지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 앞에 스케줄을 챙기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일단은 나의 스케줄 앞에서 일단 방파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거 챙기다 보면은 준비가 되고 내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앞에
스케줄을 하나 더 잡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령 내가 딱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음 거는 더 잘 지킬 가능성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도 스케줄을 하나 더 하시려고 하시는 게 네, 물론 도움은 되지만 네, 참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나와의 분이니까. 작은 약속들. 예. 뭐 핸드폰 알람 맞춰놓고 뭐 그냥 쓰레기 버리러 한번 나갔다 오기 이런 것만 해도 침대에 누워 있는 거에서 일단 벗어나게 해줄 수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음. 저는 그 지각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집중력 도둑, 이 핸드폰을 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일어나자마자 뭐 하죠? 핸드폰. 네, 핸드폰 하죠. 네. 전날 뭐 연락 온 거 없나? 네, 알람 같은 거 이제 확인하고. 네, 하거든요. 그렇게 네. 시작하다 보면 진짜 시간이 10분, 20분 훌쩍 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람 듣고 만약에 내가 정시간에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아, 출근하면서 봐야지? 아니면 이제 학교 가면서 봐야지? 라고 하고 일단 덮으세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에서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네. 잘 안 돼요. 어. 근데 어떻게 해 그걸? 인지를 하죠. 그래서 사실 안 돼요. 안 돼서 보고 있다가 아 내가 이거 보고 또 이러고 있구나. 있었구나. 보고 있구나. 아 이건 이거 출근하면서 봐야지. 라고 생각을 저도 해요. 가끔씩 그래서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합니다. 어. 내가 지각 또 하고 있구나. 네. 그러면은 저희 애들이 요즘 방학이니까 누워 있다가 빨리 나가 뭐 이러고 알람을 좀 주거든요. 네. 네. 시각적인 자극이나 청각적인 자극으로 우리한테 알람을 한 번씩 더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게 저희가 3시에 시작하는 걸 놓치고 4시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 내가 실수했지만 실수하면 비난하기보다는 하나씩 이런 더 붙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요즘 원래 제가 저한테 카톡 잘 보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와이프한테도 카톡을 보내는 네. 훌륭하십니다. 네.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챙겨달라고 와이프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마킹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루틴. 네. 그 하루의 일상을 최대한 좀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지각을 좀 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좋을 게 우리가 이제 아까 어떤 뭐 성취감, 보상 이런 걸 이야기도 했었는데 좀 일찍 갔을 때 그 나름의 어떤 즐거움 일찍 갔을 때의 좋은 부분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네. 지금 나 일찍 가서 이걸 하니까 아 이렇게 좋구나 라는 걸 더 안다면 계획을 조금 더 일찍 세우겠죠? 앞으로 제가 일찍 올 때마다 네. 셀카 찍어가지고 저희 카톡방에 올릴게요. 좋습니다. 네. 네. 꼭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과도한 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뻔뻔해져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자책은 해야 돼요. 자책은 해야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데 적당한 자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자책하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피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왜 지각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을 못하게 돼요. 나의 약점이 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걸 못하고 그냥 다 디나이얼 하게 되거든요. 부정해버리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자책은 적당한 선에서 끝내시면 좋겠다. 네, 그 내가 시간 계획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의 자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각하지 말라는 선물. 네, 지각하지 말라고. 이건 채찍인가요 혹시? 네. 이 끈으로 때려라. 그러니까 아니면 묶는다. 오, 네. 매듭이 너무 예뻐서 풀기가 그러니까요. 쉬운데. 네. 매듭 풀 수 있는 거 맞아요 이거? 매듭 푸는 거 아닌 것 같아 이거. 푸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주의 집중력의 문제. 당연히 푸는 거. 그냥 열면 되는 거야. 그냥 열면 되는 거. 네, 당황스럽네. 네. 수첩 있어요. 네. 규영아, ADHD를 가지고도 열심히 뇌부자들을 이끌어 나가는 요즘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물건 잃어버리지 말고 나는 지각 안 할게.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건 지각을 하게 만드니까 적당히 건강 챙기면서 해. 화이팅. 네. 네. 네, 훈훈하네요. 네. 네. 동훈이는 이제 멀어져 가는 걸로. 그러게. 네, 뭐 어쩔 수 없죠. 왼쪽이랑 오른쪽 어떻게 보이시나요? 왼쪽은 그래도 깔끔하게 잘 쓰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두 개가 한 사람이 쓴 겁니다.
오른쪽은 이제 약물을 복용하기 전, 왼쪽은 약물을 복용한 뒤에 글씨를 쓴 거죠. 그럼 질문 하나 드는데 네. 서예를 꾸준히 하면은 ADHD에 도움이 되나요? 천재는 악필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아인슈타인, 뉴턴, 다빈치 이런 사람들도 글씨체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악필이 단지 천재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ADHD의 신호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ADHD에 가까운 우리 김종 선생님과 논 ADHD 노동원 선생님이 오늘 실제로 글씨를 쓰면서 좀 어떤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오체 분시당하는 느낌. 좀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장해왔죠. 천재는 악필이다. 저는 지금은 진짜 많이 좀 흐트러졌는데 예전에는 글씨를 좀 잘 쓴다고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필 대회 같은 데서 네, 항상 좀 상 받고. 아 진짜? 네. 오늘 제가 그 뇌부자들 사행시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요거 이제 받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뇌부자들 구독자가 30만을 향해 가고 있어 매우 기쁘다. 부족한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갈까요? 최선을 다했어. 들어볼게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일단 보여주실까요? 카메라를 못 쳐다보겠네, 진짜. 아 근데 제가 이 라이터 크램프라고 글씨 쓸 때 팔 떨리는 게 좀 최근에 생겨가지고 글씨를 좀 잘 못 쓰겠네요. 한 번 더 찌르네. ADHD의 글씨체 주요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글씨 크기입니다. ADHD에서는 너무 크거나 작을 수가 있겠죠? 네, 좀 어떤가요? 저는 한 문장이 한 줄에 들어가도록 썼고요. 김종생은 전부 다 두 줄에 걸쳐가지고. 두 번째로 경사. 경사도는 어떤가요? 경사. 네, 보면 알지만 오동원 선생님이 경사도가 여기 일정한 편이에요. 근데 김종 선생님 이렇게 계속 올라가거든요. 나는 올라가네. 난 이렇게 돼 있어야 정상이야. 압력은 좀 어때 보이나요? 압력은 이제 너무 강하거나 약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거. 정말 어떡해요? 이 어떻게. 이 어떻게? 다음은 이제 글자 간격. 아 간격이 좀 크죠? 기본적으로 글자 크기가 크다 보니까. 네. 그리고 ADHD는 좀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좀 특징이 있는데 네. 간격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느낌이에요. 네. 다음은 이제 정렬. 줄 밖으로 뭐 빠져나온 그런 글자가 있지 않은지. 다행히 이게 줄이 없어요.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줄이 있었다면 뭐 이제는 뭐 난리 났죠. 저는 이제 그 다른 것보다도 김정수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네 구조화가 안 되어 있고 체계적이지가 않다. 보통 이만한 칸이 있고 이만한 문장에 쓰려면은 글씨 크기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체계적 사고잖아요. 네, 플래닝이 안 됐다. 어쨌든 이런 이 글씨 크기나 경사, 압력, 간격, 정렬, 리듬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김지용 선생님 글씨체에서 많은 부분 ADHD 환자분들이 보이는 그런 글씨체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리을을 어떻게 쓰는지를 많이 봐요. 리을 또 제 하이라이트죠, 리을에. 오동원 선생님 보면은 리을을 획을 3개의 획으로 쓰잖아요. 근데 김정 선생님은 하나의 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리을 많이 본다고 했는데 리을이나 뭐 비읍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티읕 같은 거에서도 이런 복잡한 자음들 있잖아요. 이런 글자들이 이제 ADHD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좀 차이를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ADHD 글씨체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왜 ADHD는 글씨를 잘 쓰기가 어려울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도까지는 나름 잘 썼어요. 글씨체로 열심히 적고 이랬었는데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되게 빠르게 적게 시켰어요. 마음이 다급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확 무너졌어요. 생각을 해보면 적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연구를 한 거를 보면은 ADHD 가진 사람이 이렇게 글씨를 썼을 때 글씨를 쓰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그 시간을 쟀을 때 그 시간이 ADHD가 더 길었다고 해요. 썼다가 떨어졌다가 썼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아무래도 주의력이 조금 연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겠죠. 글씨를 쓰는 과정에서 뭔가 주변 자극이나 뭐 안에서 어떤 드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주의가 분산된다고 하면은 글씨 쓰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리듬이 좀 깨지는 글씨가 좀 이제 리듬을 타서 쓰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리을의 이런 차이들 어떤 거에서 오는 걸까요? 이거는 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못 견디겠어. 그렇죠. 조급함. 어허. 네, 조급함. 그리고 못 견디겠어요. 충동성. 네,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맞아요. 네. 휙 써버리고 넘어가는 거지. 그치.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ADHD라는 게 이제 신경 발달 질환이잖아요. 이 주의력 외에도 뭐 운동 기능의 조절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문제가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대근육보다도 이제 미세한 조절을 담당하는 소근육 같은 것들은 조금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ADHD가 있는 친구들 보면은 글씨 쓰는 것도 좀 어려워하고 그림 같은 것들도 또래에 비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얼기설기하게 그린다고 하나?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 그림 되게 못 그려요. 나중에 그림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제 주의력 문제.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글씨를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단순히 의지의 문제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좀 타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다. 저는 그 억제 기능이 되게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글씨 쓰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삐져나가고 싶은 어떤 충동과의 싸움, 거기에 이제 맞서서 계속 억제를 유지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아이들 보면은 다른 것들보다 그 줄을 못 맞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뇌에서 봤을 때, 네,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전두엽이 작용을 하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운동 조정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해가, 예,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ADHD 가지신 분들은, 네, 이런 뇌의 기능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글씨체가 살면서 그렇게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는데 대학병원에 저희 처음에 근무할 때 손 차트를 적었잖아요. 저희가 전자 차트가 아니라 당직을 서면 저희 기억하시죠? 당직을 서면은 밤에 응급 환자가 오면 그 환자분이랑 보호자분이랑 막 2시간 동안 얘기한 거를 이제 밤에 의무기록까지 다 적고 자야 돼. 손으로. 몇 페이지 길게 적잖아요. 그래서 한 명 받은 날은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밤새 3, 4명이 입원했다. 아, 망한 날이죠. 망한 날. 그러면은 다음 날에 불러요. 다시 써라. 아무도 읽을 수 없다. 다시 써라. 그러니까 잘 써야지 라고 마음 먹고 잠깐 잘 쓸 수 있는데 좀 지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손은 머리랑 다르게 놀고 있어. 브레이크가 그냥 안 걸리는 거죠. 그쵸.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리고 제가 이게 정말로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이거 보이시나요? 네. 왼쪽이랑 오른쪽 어떻게 보이시나요? 오른쪽은 진료실에 있는 제 글씨. 진짜 너무 반갑네요. 저 정도예요? 친구네, 친구. 왼쪽은 그래도 깔끔하게 잘 쓰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두 개가 한 사람이 쓴 겁니다. 치료 전후인가? 그렇죠. 오른쪽은 이제 약물을 복용하기 전, 왼쪽은 약물을 복용한 뒤에 글씨를 쓴 거죠. 네, ADHD 약을 복용했을 때 복용하기 전후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났었는데 2008년에 이걸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예, ADHD 아동에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와 복용했을 때 그리고 일반 아동 이렇게 다 같이 비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ADHD를 가진 아이들은 당연히 글씨를 쓰는 데 있어서 좀 저조함을 보였는데 그래도 약물을 복용했더니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이런 글씨를 쓰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펜을 종이에서 떼고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줄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실제로 저 글씨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말림장 써오는데 글씨가 확실히 좀 좋아졌어요. 일기 쓰는데 글씨가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어요. 이런 얘기들 듣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은 주의력의 유지라든지 뭐 충동 조절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글씨 쓰기 과정에 참 많이 개입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DHD이신 분들은 글씨 어떻게 쓰면 이런 글씨체가 교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디 북토크나 강연 갈 때 네임펜을 꼭 들고 갑니다. 아, 예. 네, 굵은 펜으로 쓰면은 확실히 필압이 조금 더 일정해지면서 좀 안정적인 느낌. 예, 제가 더 잘 컨트롤할 수 있고요. 제 악필이 덜 티나요. 네. 비슷한 맥락에서 노트를 쓸 때 이렇게 뭐 줄이 없고 칸이 없고 한 거보다는 줄이나 칸이 있으면은 그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도움을 좀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질문 하나 드는데 이제 우리 어릴 때 서예학원 좀 다니잖아요. 아, 네. 서예를 꾸준히 하면은 어쨌든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거 좀 좋아질 수 있나요? ADHD에 도움이 되나요? 아, 실제로 서예뿐만 아니라 네, 글씨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ADHD 증상을 나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 이런 연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지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예 관련돼서는 중국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네, ADHD 가진 아동과 이제 어머니를 대상으로 4주 동안 이제 서예를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죠. 예. 30분 동안, 하루에 30분 동안 이렇게 글씨를 쓰도록 했는데 글씨체가 좋아진 것 뿐만 아니라 ADHD 아동의 전반적인 행동, 그리고 정서 조절 능력, 네, 이런 것들이 다 좋아졌다고 해요. 뇌의 복합적인 트레이닝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렇죠.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동성과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줄 맞추고 이런 거 계획하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일 30분씩 트레이닝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위가 이제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면서 좀 더 발달할 수 있는 그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전두엽과 손해를 다 트레이닝 시켰으니까 일상생활의 다른 곳에서도 이게 좋아지는 데 작용이 된다. 필사책 같은 거 줄 그어져 있는 필사책이나 글씨 쓰기 노트에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매일 연습하면은 그냥 글쓰기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뇌의 전반적인 트레이닝을 만들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글씨 쓰기 자체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반복적으로 도형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선 따라가면서 이제 그 그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정도도 이런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아직 뇌가 말랑말랑하니까 더 그런 부분들이 컸을 텐데 성인도 가능하죠.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꾸준하게 자극을 받으면은 이제 뇌의 어떤 신경 경로나 뭐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 이걸 보면 이제 ADHD가 있는 분들도 글씨 쓰기, 필사 같은 것들 해보면은 아, 이런 것들이 좀 증상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연구를 보면은 이런 글쓰기 연습을 했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는 네, 그런 결과도 보였습니다. ADHD가 결국은 자존감 이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천재는 악필이다 이런 거 그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ADHD들이 좀 만들어낸 말 아닌가. 많은 분들이 글씨 쓰기는 단지 성격이나 노력 부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ADHD에서는 시각, 운동, 통합 기능이 약화되어 있어서 이 글씨 쓰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훈련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나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글씨 쓰는데 유난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단지 게으른 것, 의지의 부족으로 넘기지 마시고 혹시 ADHD 아닐까? 이런 ADHD의 가능성을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ADHD가 있는 분들이 시간 관리를 어려워하는 게 이게 단순히 노력 부족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 째깍째깍하는 이 우리 몸에는 내적 시간을 재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근데 ADHD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훨씬 빨리빨리 가는 거죠. 아, 근데 저는 너무 놀라워요. 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구나. 네, 두 분 시간 관리 좀 잘 하시나요? 저는 뭐 그냥 나쁘지 않다. 저는 뭐 장족의 발전을 최근 들어 한 편이죠. 네. 이 ADHD는 특히 시간 관리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조금만 쉬어야지 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 있기도 하고, 아, 이제 한 30분 공부한 것 같은데? 라고 시간 딱 보니까 한 5분밖에 안 가 있는. 그치, 네. 그치. 네. 아마 이제 이건 오동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김종 선생님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제가 너무 열심히 집중해서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ADHD가 시간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두 분을 실험 대상으로 모시고 예,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나를 어디까지 묻으려고 진짜. 첫 번째 실험은요, 속으로 10초를 세는 거예요.
10초를 센 다음에 10초 된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서로가 이제 컨닝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눈을 감아주시고요. 네. 10초 되면 딱 손을 드시면 네, 제가 그때 이제 체크를 하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네. 시작. 네. 김지용 선생님은 한 8초 30 정도에, 오동 선생님은 12초 84. 방금 한 실험은 시간 제한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짧은 시간이었죠, 10초면. 네. 이렇게 됐을 때 ADHD인 사람은 지용이 형처럼 짧은 결과가 나왔고, 네,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10초에 굉장히 가깝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했을 때 ADHD를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은 시간을 실제보다 길게 느끼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과잉 추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잉 추정은 우리가 왜 생기게 될까요? 네. 이 째깍째깍하는 이 우리 몸에는 내적 시간을 재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근데 ADHD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훨씬 빨리빨리 가는 거죠. 똑딱똑딱똑딱똑딱 하면서.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할 때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를 볼 때 쓰이는 우리 뇌가 이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총 시간이 얼마나 흐르나 이런 걸 보거든요. 그리고 손에는 이렇게 미세한 1초, 3초, 5초 이런 미세한 시간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ADHD에서는 이 전두엽과 손에 두 가지의 기능이 조금 더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방금 얘기한 대로 뭔가 참고 기다려야 될 때 이것들을 실제보다 더 길게 느낄 테니까 내적 고통이 더 다른 사람보다 크겠죠. 운전할 때 괴로워하잖아.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공부했는데 나 벌써 이만큼 한 거 아니야? 라면서 집중력이 쉽게 흐트러지고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짧은 시간 과잉 추정은 조금만 해도 많이 했다고 느끼게 만들고 결국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다. 이번에는 이제 조금 다른 테스트인데요. 네. 지금부터 그 앞에 있는 책들을 한번 천천히 봐주세요. 왜 좋은 책을 보셔야죠. 저는 허규영 선생님의 국민적 베스트셀러 나는 왜 자꾸 내 탓을 할까요? 좋은 책이죠. 네. 네. 제가 잡은 책은 그저 그런 책. 어쩌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표지가 예쁘군요. 제가 책 보시라고 한 뒤에 시간이 얼마나 흐른 것 같으세요? 이렇게 들어오네? 저는 한 2분? 김종 선생님은요?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30초? 이 생각이 들었다가 그래도 이건 내가 좀 아니겠지. 1분은 그냥 넘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한번 보실래요? 44초. 아 진짜요? 네.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김지영 선생님은 이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죠. 이거는 과소 추정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과잉 추정한다며? 과소 추정.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긴 활동을 하도록 했는데 이럴 때 ADHD를 가진 사람은 실제 시간보다 시간이 안 간 걸로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시간 한참 더 가 있는데 이거 내가 아침에 좀 준비하거나 뭐 이럴 때 좀 비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가면은 시간이 애매하게 좀 뜰 텐데 그 시간에 뭐 해야 되지? 어떻게 시간 보내지? 이런 생각을 꽤 해요. 자주 해요, 사실. 근데 결국에 좀 지나고 보면은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돼 있어 라고 하면서 결국 출발이 늦어. 그래서 막 스스로한테 되게 또 이랬네 이렇게 자괴감 느끼면서 막 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시간 많이 남았네? 한 15분 남았네? 그러면 잠깐 앉아가지고 뭐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한 5분 지났나? 이러고 보면은 15분이 지나 있는 거야.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오동 선생님도 이런 경험이 좀 있으세요? 네. 저는 솔직히 반대인 것 같아요. 아침에 준비를 하다 보면은 늦은 것 같아 생각하고 막 빨리 준비를 하면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2, 3분 전이에요. 와, 네. 너무 부럽다. 저는 양말 신다가도
금방 갑자기 시간이 막 5분, 10분 막 가 있고 예. 이런 경우들이 되게 흔하거든요. 저는 요즘 거의 둘째랑 같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가 나만 믿고 있으면 늦는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왜냐면 둘째는 머릿속에 시간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데 자기가 봐도 내가 너무 느긋한 거지. 막 시간 많이 남았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몇 분 단위로 절 보채요. 몇 분이야? 지금은 나가야 돼? 막 이래. 근데 첫째는 다들 보셨겠지만 저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집에 누워가지고 책 보고 있다가 원래 자기 혼자 학원 가야 되는데 집에 누워 책 보고 있다가 이미 늦었다 이러고 막 뛰어가. 굉장히 유전적인 거야 이게. 네. 이런 이제 약간 긴 시간을 실제보다 좀 짧게 느끼는 경향. 네, 이런 과소 추정은 왜 일어날까요? 또 전두엽의 문제겠죠. 전두엽 손해의 네, 문제이긴 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우리 안에 이제 내적 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잘 작동을 하다가 ADHD를 가진 사람은 우리 주의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 주의 집중력이 어디로 흘러가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이 사실 사라진 것처럼 예,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실제 흘러가 버린 시간을 나는 내 뇌 속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45초 정도가 흘러갔지만 나는 그 사이에 이미 15초가 없어져서 30초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너무 놀라워요. 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구나. 연구에서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건 봤는데 사실 두 분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보이리라고는 좀 몰랐었는데 나 우리한테 이거 시켜놓길래 나 뭔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아? 또 ADHD 테스트 하겠구나 할 줄 알고 문장 하나 막 일부러 외우고 있었어. 아 진짜? 그럼 이런 것들은 실제로 좀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까 뭐 잠깐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간 여유가 많다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이제 뭔가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지는 네, 그런 경우들이 제일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례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긴 작업이나 장기 계획을 할 때 ADHD를 가지신 분들은 시간을 실제보다 덜 지났다고 느끼면서 필요한 준비나 마무리를 제때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 가지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ADHD를 가지신 분들은 결국 이 짧은 시간에는 빨리 지치고 포기하게 되고요. 예, 긴 시간에서는 준비 부족이나 방심, 네, 이런 데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ADHD가 있는 분들이 시간 관리를 어려워하는 게 이게 단순히 노력 부족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ADHD를 가진 아동, 청소년, 성인 모두에서 이런 시간 추정과 재현에 있어서 일반인 대상과 비교했을 때 이런 차이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핸드폰 알람 씁니다. 되게 자주 써요. 저 침대에 누울 때 3분 알람, 5분 알람 이런 거 많이 맞춰요. 훅 지나가 버리는 거 알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 핵심은 내 뇌의 감각을 믿지 말고 네, 외부의 기준에 좀 의지를 하셔라. 네, 라는 겁니다. 외부의 기준에. 김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도구를 좀 사용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너무 신기하다. 저는 항상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일어나요. 이거 이미 때가 됐는데 왜 안 울리지? 와,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나는 벌써?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요. 완전 반대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머 사용하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시간 도구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보이는 타이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시간 관리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좋죠? 김종 선생님 최근에 좀 얘기해 주셨던 것도 포모도로 기법? 그렇죠. 네. 포모도로 말씀도 하셨지만 집중하는 시간 25분, 30분, 쉬는 시간 5분 이런 식으로 블럭을 정해서 타이머와 함께 움직이시면 이런 나의 흐름을, 시간 흐름을 유지하기 훨씬 쉽겠죠. 오늘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생각하기에는 저는 불안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불안해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초조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간이 더 빨리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나한테 생겼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반면에 김종 선생님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걸 또 실제로 목격하게 되니까 뭔가 되게 새롭고 우리가 많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네요.
둘이 시간 평균 내니까 딱 절반이잖아.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버텨온 거야. 정상인 가깝게. 네, 김지영 선생님은요? 저도 참 놀랐고 저의 한계를 좀 인정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한계라는 게 찾으면 찾을수록 끝없이 나오는구나. 네, 오늘 실험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이제 실험을 보시면서 ADHD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똑같이 시간 관리를 하더라도 이게 참 많은 에너지가 드는 일이구나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만큼 ADHD 가지신 분들은 이 시간 관리 못한다고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자책하지 않는 거에서 끝내진 마시고요. 너무 내 안에 시간 감각을 믿지 마시고 외부의 도구들, 타이머, 시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나만의 시간 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날 시험인데 만화를 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아마 해분과 신경해부 시험 전날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다른 만화도 아니라 드래곤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럼 꼭 장편 시리즈 시작해 전날에. 네. 이제 댓글 종종 달리죠. 너네는 어떻게 의사가 됐냐? 네, 우리 허경 선생님 게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최대 몇 시간까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몇 시간이요? 시간 단위가 아니라 이제 일 단위죠. 화장실 가는 거, 뭐 밥 먹는 거 이런 것도 다 있고 게임 하잖아요. 이게 저희 둘 다 ADHD를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의사라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댓글 종종 달리죠. 너네는 어떻게 의사가 됐냐? 진료할 때는 집중을 어떻게 하시냐?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ADHD들이 가진 이 몰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저희 댓글에도 이런 게 있어요. 혼자서 레고 조립을 7시간 넘게 막 하다가도 미술놀이는 30분만 시켜도 버티기 힘들어 항상 잘 이탈했어요. 어릴 때. 저 ADHD인가요? ADHD 이러면은 보통 주의력 결핍만을 대표적 증상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과몰입하는 특성이 있기도 하죠.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희 이제 의대에서 같이 무화과학사 살 때 다음날 시험인데 만화를 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아마 해분과 신경해부 시험 전날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다른 만화도 아니라 드래곤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럼 꼭 장편 시리즈 시작해 전날에. 네. 그럼 이제 드래곤볼도 항상 여기까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셀까지만 봐야지, 프리저만 봐야지, 요거. 근데 이제 다음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끝날 수 없어.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그 기억이 납니다. 이거와 관련된 논문이 하나가 있죠. 과몰입 특성을 알려주는. 맞아요. ADHD를 가진 이 성인들이 정말로 과몰입을 더 자주 경험하는지에 대한 연구예요. 사실 그 기존의 과몰입이 ADHD의 어떤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비공식적인 일종의 증상인데 이거를 진짜로 밝혀낸 연구는 없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요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실제로 연구에서는 517명의 성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몰두를 하는지, 몰입을 하는지, 또 한 번 하면 얼마나 오래 몰입을 하는지, 그리고 이후에 몰입을 했을 때 얼마나 지연이 되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ADHD 참가자들이 과몰입 경험이 더 많고 더 강하다. 특히나 게임, 예술, 창작 활동에서 더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ADHD 증상 점수와 과몰입 간에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주의 산만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충동성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뭔가 재밌는 자극이 있으면 거기에 충동적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그런 특성 하나랑 또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그런 충동적인 부분이 이런 과몰입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몰입이고 어느 정도가 과몰입인가? 시간이 기준이 있나? 이런 거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일단 과몰입과 몰입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자발적인 노력이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차이에. 몰입은 내가 이거 집중해야지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몰입하게 되는 걸 몰입이라고 하고, 내가 집중해야지 안 했는데도 몰입하게 되는 건 좀 과몰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이 시간 감각에 대한 소실입니다. 그래서 한 30분 한 것 같은데 시간을 봤더니 1시간 지나 있다. 그럼 그건 과몰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터널 비전이라 그래요. 다른 자극이나 생각들을 완전 차단하는 거죠. 맞아요. 요거만 보이는 거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차렷 경례하고 책상 다 뒤로 밀고 그 다음에 청소 시작했잖아요. 네. 제가 한번 책을 읽고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경례하고 책상 뒤는 것까지 모르고 있다가 애들이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책상에 다 밀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었으니까 다행히 저의 지식이 되고 언어 능력이 돼서 나중에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된 거지, 제가 그때 책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잡았다면 정말 다른 길로 가지 않았겠어요? 네, 책을 잡아서 참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인 거죠. 책이 재밌어서 다행이다. 그 시기에는 재밌었던 거지. 제일 재밌었던 게 책이었던 거지, 그 시기에는. 저도 놀랍게도 학습 만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Y일 텐데 Y랑 비슷한 그 과학 탐구 만화가 있었어요. 그거를 진짜 계속 봤어요. 그리고 그거 볼 때는 시간 감각 소실이 일어나요. 그치. 예. 몇십 분, 몇 시간 이제 훅 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그래도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 들으시면은 나도 제발 과몰입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과몰입이 적당해야지 분명히 많으면은 이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댓글도 있어요. ADHD인데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보는데 어떡하죠? 그날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시험이 코앞인데도 공부를 안 해요. 바꾸고 싶다는 마음은 계속 드는데 이미 인생 실패할 것 같은 느낌만 계속 드네요. 라고 댓글 주셨어요. 과몰입에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이런 영향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일정들을 놓친다든지. 네. 그리고 수면이 계속 부족해져요. 맞아요. 또 작업을 똑같이 하는데 요거만 하고 해야지 하다가 계속 지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마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대인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옆에서 말하는데 듣지도 않고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되는데 자기만의 이 주제에 빠져들어가 있으니까 대인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뭔가 몰두하다가도 뭔가 자극이 오면은 이제 그만해야 될 때구나 라고 멈춰지게 되는데, ADHD 환자분들은 이 전환 능력, 그러니까 시프팅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 한 활동에 부딪힌 채 그대로 터널처럼 끌려가는 거고요. 그럴 때 시간 감각도 못 느끼고, 그리고 현실하고 단절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ADHD들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단순한 주의력 결핍이 아니라 주의력을 조절하는 데 장애가 있다. 맞아요. 보시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라는 거를 어디에다가 또 얼마나 어떻게 분배할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게 ADHD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강한 자극을 확 받으면 그 자극에 압도가 돼서 이제 주의를 분산시키고 적절히 분배하지를 못하는 거죠. 아까 논문에서도 특히 게임, 예술, 창작 활동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일반인에 비해서 더 과몰입한다고 했잖아요. 딱 이게 그런 것들이에요. 재밌는 거. 네, 즉각적 보상, 시각적 자극, 풍부한 거 이런 거 오면은 그냥 확 빠져드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하는 학업, 일, 과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허경 선생님은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당연히 학생 때 이걸 알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의 이런 특징을 이제 알았던 거죠. 내가 공부는 재미없어 한다. 근데 어떻게든 몰아서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은 미친 듯이 몰아서 한다. 약간 초인적인 능력이 나온다라는 걸 스스로 알아서 저는 이 공부할 때 보상을 상당히 적극 활용했었어요. 그래서 고3 때, 고2, 고3 때 공부할 때는 공부를 어느 일정 범위 정해놓고 요거 끝내면은 스타크래프트 한 판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다시 한 판 하고 요런 시스템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스타크래프트가 예를 들어서 한 5분 만에 끝나. 내가 벙커링 했는데 성공했어. 그러면 눈물이 나지만 약속한 거니까. 진짜요? 그래서 빨리 다음 판 해야 되니까 공부 미친 듯이 하고 그 다음 판에 한 40분짜리 게임 하면은 아주 만족한 상태로 그 다음에 다시 공부하고, 이 보상 시스템을 적극 활용했던 게 그나마 저를 공부 더 몰입하도록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저는 오히려 이제 좋아하는 과목은 너무 하고, 네, 좋아하지 않는 과목은 진짜 너무 안 하고 해서 그 성적 편차가 많이 났어요. 저 한자와 미술, 음악 이런 게 저의 내신을 네, 저도 비슷하게 이제 저는 수학을 완전히 말아먹고 이제 영어나 언어 이런 것들은 점수가 잘 나왔었는데 그래서 재수할 때는 무조건 싫어하는 거, 혹은 수학을 이만큼 하고 그리고 다음에 좋아하는 걸 좀 하는. 사실 저한테는 그러니까
영어나 언어 공부하는 게 약간 보상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하면 요거 해야지.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룰을 정하고 보상 시스템을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ADHD들은 이 자극 추구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극이 주어졌을 때 뇌가 빠르게 과몰입 상태로 진행하게 되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다른 내과나 뭐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과목들에 전혀 흥미를 좀 느끼지 못했던 거 역시 정신과보다 좀 맞아요. 재미가 덜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답이 정해져 있는 암기 과목들이 많으니까 막 암 캔서 스테이지 외워야 되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너무 지루한데 정신과는 환자 한 분 한 분이 다 다른 케이스고 올 때마다 다른 얘기하니까 이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ADHD이지만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신건강의학과 왜 선택하셨어요 하면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못 들어요. 김지영 선생님한테만. 네, 이런 부분이 진짜 비슷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진료 볼 때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있죠. 제 시간에 못 끝내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과몰입해서 하염없이 듣다 보면 원래는 한 10분, 20분에 끊어야 되는데 3, 40분 그냥 듣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더 그러냐? 전날 못 자고 피곤할 때. 대박 피곤한 날 더 못 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피곤하면 오히려 더 집중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력 조절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과몰입하게 되고 시간 분배하는데 더 문제를 겪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ADHD의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는 이 과몰입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로 좀 약물 치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걸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내가 이제 시간 가는 걸 알더라. 내가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어렵긴 하지만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돌아온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약물 치료를 당연히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인지행동 치료에서 특별한 기법들, ADHD에 맞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간 구조화하는 거, 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타이머를 사용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루 시작할 때 보통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오늘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리스트를 보내놔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그걸 확인을 하는 거죠. 이걸 했나? 밤이 됐을 때 그래도 남은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물론 계속 빵꾸가 나지만 그래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어느 지점에서 빠져들게 되는가, 이거를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인식하는 훈련에서 그 신호등 시스템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록불은 요거 좀 재밌네 싶은데 시간 가는 것도 알고 주변 자극들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럴 때는 뭐 당장 멈출 필요는 없고요. 한 25분 뒤, 뭐 30분 뒤 이 정도로 알람을 맞춰두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노란불이 됐다 라 그러면은 이제 한 30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지났네? 요 정도 느낌이 들면서 생체 신호들, 막 화장실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기 시작해요. 요때는 5분 정도 멈추고 사실 해야 될 게 있지 않았나? 라고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빨간불은 몇 시간씩 막 지나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 합리화를 막 하고, 그때는 당장 멈추고 자리를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태를 계속 스스로 체크하다 보면은 내 빠져 들어가는 그 지점을 인식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 명상 훈련 역시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챙김을 제 일상에서 꾸준히 좀 연습하면서부터 예전에 있었던 이 과몰입이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옛날에 뇌부자들이 활동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밤새 만화 보다가 새벽에 대본 쓰기 시작했고 오늘 망했다, 이런 카톡 남길 때가 많았는데 최근 한 저는 2, 3년 정도 이런 적이 사실 잘 없어요. 그러네요. 네, 진짜로 없어요.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를 계속하면은 우리가 전전두엽의 기능이 더 향상되면서 과몰입 상태에 빠지고 있는 전조 증상, 그리고 어느새 빠져버린 나를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매일 10분씩 마음챙김 호흡 명상을 꾸준히 하면은 자기 인식 능력이 증가하고요, 스트레스도 감소하고요,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주의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저는 10분씩 호흡 명상을 꾸준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계속 알아채고 먹을 때도 연습하려고 하는 이런 꾸준한 것들이 어느 정도씩은 좀 전두엽 향상을 그래도 갖다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지용이 형이 망했다 카톡 쓰는 거 보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마음챙김이 그 즐거움을 없앴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몰입 트리거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과몰입 상태에 빠지는 그런 상태를 인지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건데요. 우리 감정일기 쓸 때처럼 언제 무엇을 할 때 과몰입이 나타나는지를 좀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무슨 활동을 하다가 뭐 게임을 하다가 제 시간 몇 시간을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과제 해야 될 걸 미뤘고 결과적으로 뭐 후회가 되고 식사도 건너뛰고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들을 좀 적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아 나의 이런 이제 과몰입하는 활동들이 실제로 좀 문제를 주는구나. 그리고 패턴도 좀 알아차릴 수가 맞아요. 있겠죠. 예, 뭘 할 때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예, 이런 것들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인지 능력을 늘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ADHD가 가진 과몰입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많은 창의적인 인물들, 역사에 있는 창의적 인물들이 ADHD 성향과 함께 과몰입을 통해서 뛰어난 성과를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나도 ADHD인 것 같은데 혹은 이미 진단을 받았는데 나에게 과몰입이 있더라 라고 할 때 이걸 마냥 없애야만 할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환경을 잘 세팅해서 이 과몰입 능력을 통해서 나의 가진 능력을 200% 발휘하는 삶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거 ADHD인 것 같네 라고 했는데 딱 검사를 하고 오면은 다 정상이야. 맞아요. 그래서 종합심리검사에서도 ADHD 진단을 아예 안 넣어놓고 뭐 이럴 때들이 꽤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어떤 요소가 기능의 어떤 저하를 좀 커버해주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때 굉장히 진단이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또 ADHD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댓글들이 저희 달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댓글이 있어서 저는 ADHD 진단을 받았는데요. 성적도 매번 1등이었고 대인관계도 좋았어서 ADHD인지 생각을 아예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티피컬한 ADHD라고 하면은 산만하고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이런 모습들을 주로 이제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 댓글 보고 많은 분들이 또 뭐 놀라기도 하고 이게 정말 ADHD가 맞냐? 그 댓글 중엔 패션 ADHD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올렸더니 저는 이걸 패션 ADHD라고 정의 내리기로 했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주변에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은 이제 남모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고지능 ADHD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네, 먼저 저는 일단 궁금하기도 한데요. 지금 ADHD 진료하고 있는 아동들 중에서도 성적이 좋고 이렇게 대인관계도 원만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 있죠. 네, 그런 아웃풋들을 보고 아무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어떤 이제 태도의 문제 같은 것들을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학년 때는 좀 가려져 있다가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학업량이 좀 늘어나고 학습 시간이 길어나면서 미묘하게 조금씩 티가 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고지능 ADHD라 그러면은 IQ 검사를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수치가 고지능 ADHD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고지능 ADHD라는 게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딱 기준이 있진 않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상위 25%면은 IQ 110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지능 ADHD에 대해서 알아본 연구에서도 IQ 110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한 적도 있고요. IQ 뭐 120에서 130, 이 경우는 상위 10%에서 한 2%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뚜렷이 정의 내려져 있진 않지만 이 정도면은 굉장히 고지능이다 라는 걸 좀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 말씀 정말 많이 드려요. 결과 수치를 딱 받아들고 110 몇 이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은데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뭔가 약식으로 했던 그런 IQ 검사들을 한 반에 생각을 150 여러 명 하시고 있던 거. 그렇죠. 천재들이 난무하던 그 시절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렉슬러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10이 넘으면은 일단은 상위 25% 있네. 120이 넘으면 상위 10% 있으니까 얼마나 똑똑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고지능 ADHD 분들은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잘 티가 안 나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 라고 실제로 연구를 진행한 과거 논문이 있었습니다. 고지능은 20명이었고요. 110을 넘어가는 110 미만의 31명, 이렇게 ADHD 51명과 그냥 정상 대조군 33명, 이분들은 IQ가 혼합돼 있었어요. 이렇게 세 군이 있는 거죠. 이 세 군에게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가지고 뇌 기능을 실제로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연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이제 ADHD 환자분들은 이제 한 번도 약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그 점이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약물 효과가 아니라 순수한 IQ와 이 ADHD 간의 상호관계를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팅이 되었고요. 참가자들의 연령대나 교육 수준 같은 변수들도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룹 간에 비슷하게 맞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차이가 어떻게 나왔죠? 이제 표준 IQ를 가진 ADHD 그룹하고 정상 대조군을 비교를 했을 때에는 명백하게 이제 ADHD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서 이런 전두엽 기능들이 떨어진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 고지능 ADHD를 가진 분들을 이제 정상 대조군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ADHD가 정의가 전두엽 기능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검사에서는 실제로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딱 하나에서만 걸렸죠. CPT라고 하는 이제 검사 하나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뭔가 어떤 요소가 기능의 어떤 저하를 좀 커버해주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Q와 또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IQ가 높을수록 과제 수행 시간이 빨랐다. 그러니까 뭔가 주의 집중력, 산만함이나 이런 것들을 시간 빠른 걸로 좀 또 커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네. ADHD라고 확신하고 오시고 히스토리 들어봐도 그래 이거 ADHD인 것 같네 라고 했는데 딱 검사를 하고 오면은 다 정상이야. 맞아요. 그래서 종합심리검사에서도 임상심리사 선생님은 ADHD 진단을 아예 안 넣어놓고 CAT에서도 별로 안 걸리고 이럴 때들이 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히스토리를 들어보면은 명백하게 ADHD에 해당하는 어떤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럴 때 굉장히 진단이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구 결과에서도 해석이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실제 삶에서도 그렇죠. 높은 지능이 약한 실행 기능을 좀 보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업 기억이 약해서 동시에 뭘 못해도 이분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전략적으로 기억하거나 아니면 외부 도구들을 좀 잘 활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진단 시스템의 한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같은 나이대에 해당하는 전체 대상자를 이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고지능이신 분들은 이제 전체 그룹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검사 시스템에서는 잘 걸러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 포커스라고 해서 이제 과학에 집중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긴 시험은 모르지만 짧게 벼락치기 하면 되는 그런 시험들. 하루 이틀만 이제 바짝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니까 문제 없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학창 시절은 진짜 이렇게 성적만으로 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일상생활의 자잘한 문제들이 그냥 걔는 조금 특이해, 그냥 인간적이네, 이런 식으로 좀 가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훨씬 더 복잡한 요소들, 복잡한 상황들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서는 또 구멍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진단되지 않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성적이 좋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 때는 다들 공부 잘하네 이러고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면은 모두의 타임라인이 같이 돌아가잖아요. 기계의 부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못 맞추기 시작하면은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정말 공부도 잘하고 관계도 좋다 보니까 ADHD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뭐죠? 라고 하시는데 일상생활 얘기를 들어보면 물건 계속 잃어버리시고 네. 그리고 계속 지각하고 일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 일정 미루다 못해서 이제 뭐 펑크 나는 경우들도 생기고 네, 이런 일상생활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괴감 그리고 또 낮은 자존감 이런 부분들을 진료실에서 진짜 들을 때가 있어요. 진짜 이게 아닌데 사람들이 몰라준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쨌든 공통적으로 많이 듣는 얘기가 게으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야, 너는 그렇게 뭐 명문대도 나오고 하려면 할 수 있는 놈이 이걸 왜 안 해? 네가 그냥 게으른 거 아니야? 의지의 문제 아니야? 이렇게 가니까 스스로도 너무 답답하고 자괴감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유가 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성적을 기반으로 평가하던 이 어린 시절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아직도 그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벌이 좋다라고 하면은 의뢰 이 사람 일 잘할 거다, 구멍 안 낼 거다라는 식으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바라보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제 ADHD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의지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받기보다는 너는 이만큼 했으면서 왜 이것밖에 안 돼? 이거는 의지가 부족한 거야, 혹은 게으른 거야. 이런 식으로 좀 평가받기 쉬운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댓글들 뭐 저희 전에 지각 왜 하냐 이런 거 설명한 영상에도 그런 댓글들 항상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늦었으면은 그거 안 까먹고 다음에 먼저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하는 건 결국 게으른 거 아니야?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근데 이게 ADHD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중력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ADHD의 핵심은 집중력보다 실행 기능의 장애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고지능자는 이제 특히나 언어나 논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시작을 못하고 혹은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순서 계획적으로 안 짜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게으름밖에 없다. 제일 손쉬운 설명이죠. 결국은 게으른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이 고지능 ADHD가 미루지 않기 위한 방법, 제가 이 말 하니까 스스로도 부끄럽고 좀 자괴감이 드는데요. 어떤 게 있을지 하나씩 좀 얘기해 보도록 해볼까요? 제일 첫 번째로 일단 마인드셋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나는 게으르다라는 식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내 뇌가 시작 스위치가 남들보다 좀 늦게 눌리는 타입이다라는 것들을 대해서 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분들한테 또 위험한 게 완벽주의입니다. 내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미뤄가지고 결국엔 기한에 닥쳐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10% 완성된 시제품이 0% 상태인 설계도보다는 낫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대충 시작 버튼 누르는 게 중요해요. 네네, 일단 시작을 해서 굴러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나는 시작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오늘 밤에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될 거를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운받아 놓고 켜놓는 것까지만 하고 왔어요. 오, 잘했다. 그럼 절반 한 거예요. 알죠? 이 느낌 그러니까. 알지? 옛날에 이걸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나라는 사람은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 맞아요. 이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는데 시스템을 좀 요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만들 수도 있겠죠. 허경 선생님도 책 쓸 때 일부러 그런 시스템 출판사 쪽에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예,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썼죠. 한 달 뒤에부터 뭐 연재를 시작을 하는데, 세이브 원고를 그때까지 3개를 미리 먼저 적어둔 다음에 시작을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되면 한 달 뒤 한 3일 전부터 괴로워하다가 세이브 원고 하나 정도만 가지고 시작을 할 거다라고 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드린다고 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정했더니 일주일 바로 전날 하나 쓰고 그 다음에는 또 2주일 됐을 때 그 전날 하나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이브 원고 한 3-4개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환경 세팅을 잘했다 생각합니다. 엄청 잘한 거지. 그게 낫죠. 몰아가지고 한 개만 쓰는 것보다는 몰아서 4개를 썼다. 네, 훌륭하죠. 천재네. 그리고 저는 그 지난번 과몰입 영상 때 그 영상 보신 환자분들께서 김지영 선생님이 공부한 다음에 게임 한 판 하는 그 시스템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더라고요. 사실 근데 핵심은 하기 싫은 걸 먼저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건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보상으로 반드시 준다. 이거를 커플링 시키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사람의 의지는 약하고 환경은 강하다. 환경을 잘 세팅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저는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나의 이제 과제 진척도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비주얼라이징 된 아이템으로 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단순하게는 이제 진척도를 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확인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이만큼 왔구나라는 데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보상감도 존재를 할 거고요. 또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나머지는 끝까지 좀 채워서 해야겠다라는 어떤 심리적 족쇄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시작 스위치가 눌리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어떤 작업들을 할 때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처음에 너무 이렇게 헤비한 과제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더 하기 싫고 미루고 싶고 모르는 척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들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과제 소요 시간들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5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 이런 식으로 미리 좀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시작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내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하면서 예열을 시켜가지고 달리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거랑 조금 상반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미루기를 하시는 것도 이런 고지능 ADHD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미리미리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안 된다는 거 어느 정도 인정해야지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미리 하기로 했는데 이거 미리 해야 더 좋은 결과물 낼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있지? 라면서 쉬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그 굉장히 불편한 그 시간 속에서 에너지 소모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요때까지는 좀 미루고 요때부터 시작하자 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좀 편안히 에너지를 세이브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 시점이 되면 반드시 좀 시작은 하셔야겠죠. 네, 그렇죠. 자기의 유형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약점과 강점이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일단 메타 인지하는 거죠. 나는 시작 버튼은 어쩔 수 없이 남들보다 좀 오래 걸려. 예열이 오래 걸려. 근데 이제 열이 올라오면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할 수도 있어 라고 스스로 인지하는 게 좋고요. 전에 저희 댓글에 누가 이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페라리라고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쵸.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뿐만 아니라 출발 시동 걸리는데 좀 오래 걸리는 페라리. 하지만 또 출발하면은 결국 결승전에는 남들과 비슷하게 도착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강점을 믿고 규영이 말한 것처럼 그냥 어느 정도는 또 맘 편히 미루기도 하면서 너무 심한 자괴감에는 좀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남들 하는 것처럼 정석대로 딱 그 속도대로만 흘러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고지능은 ADHD를 없애주지 않아요. 단지 이제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ADHD가 되니까 내면은 스스로도 더 혼란스럽고 자괴감, 자기 비난은 더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적 개입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괴로운 거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의 비난, 비판은 당사자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 이유를 잘 들어보고 주변에서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비난과 자책은 금물이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현명하게 잘 활용하면서 보다 부지런한 ADHD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